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 진행하는 정승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장소에 와서 이제 유튜브와 함께 찍고 있는데 오늘 할 내용은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50대를 위한 든든 튼튼 재무관리,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만든 자료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이제 전문가이신 우리 이봉맨님 모셨는데 인사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있는 시리즈가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은 50대 분들을 위한 재무관리가 무엇인지, 단계별 지출 저축 전략, 자산의 관리 전략, 그 다음에 보험 점검, 연금 관리, 저축 투자, 지원 제도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시작으로 다 차례대로 저희가 다 하는 게 목표긴 하지만요, 저희의 그 시작은 50대 왜 재무관리를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요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50대잖아요 이제. 무슨 소리예요?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아니요, 거예요? 보기 굉장히 적게 보신다면은 그게 맞아요. 저희 50대 분들이 상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사실은 되게 있어요. 그동안 못 하셨다라는 거, 재무관리를.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들으신 거나 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게 있을까요? 50대 분들의 왜 특징? 재무관리 시작하냐. 힘들었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좀 정신없이 살았다, 달렸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집, 내 집 마련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예. 근데 다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에 뭔가 하면서 내가 이익 본 것보다는 네. 내가 집을 샀는데 대출은 많지만 그래도 집 가격이 많이 올랐어.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한 다음에 보람을 느낀 건 사실 이거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은행에 저축을 했건 펀드를 했건 은행 저축은 이자가 조금밖에 안 돼서 실망스럽고, 네. 내가 펀드를 한 건 원금 까먹어서 실망스럽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금융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꾸로 반사적으로 부동산이 조금 더 본인 입장에서 좋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는 기초자산이 좀 우량해야 된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서두르면 절대로 못 단다.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금융은 내가 원하면 현금으로 찾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 반사 이익을 누렸고, 또 하나는 또 우리나라의 분위기죠. 내 집을 지금 아니면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매년 만들어 왔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조장한 부분도 많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국가 조장 뭐 지금 뭐 문정부 들어서부터 계속 잡지만 그 전에는 거품을 계속 키워야 되거든요. 내가 돈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일단은 돈이 불어나줘야 돼. 그래야 내가 부자다. 내가 인생 헛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내 집 엄청 올랐는데 딴 데 팔고서 딴 데 가려고 해도 거기도 올랐어.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있으신 분들은 한 두세 채, 세 채, 뭐 100채 막 이런 분들은 정말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일반 서민분들한테는 그냥 기분만 되게 좋아진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좀 조장했다라는 측면도 그동안에 이제 이 개발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거품들을 좀 키워온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랬어요. 환상을 심어준 거죠, 국민들에게. 예. 저는 뭐 이렇게 거시경제나 아니면 경영학을 전문 경제학이나 이런 걸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계속 상담을 통해서 보통 분들하고 상담하게 되면 질문을 많이 받게 되고, 그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모르는 내용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본인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지만, 네. 국가도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비싸지면 세금도 비례해서 비싸지는 거고. 그러네. 예.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는 거, 뭐 경제 성장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우리나라에는 거기 매달려 있어요. GNP라는 개념도 이게 지금과는 안 맞다라는 예,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의 순위, 국가의 평가, 그 정부의 능력을 너무 경제 성장률에 맞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전 정부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그치.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국가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연말까지 한 2달 남았는데 이거 작년보다 전 정권보다 부족하다라고 하면 맨날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대출을 완화합니다. 그러면 이번이 기회라라는 분위기를 만들면 부동산 투자를 또 나서게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빚을 얻어가니까 은행이 매출이 올라가고요. 네. 은행도 당연히 기업이니까 기업이 매출이 올라가죠. 매출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샀다 팔았다 하면서 또 그 매출이 일어난 거거든요. 양도소득세 엄청 떼고 네. 단시간 안에 경제 성장률 높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대출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때 보통 사람들이요. 네. 계획을 갖고 은행에 가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계획을 받지 않고 간다고요? 은행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새로 사려고 하는데 내 첫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가서 내가 가서 이만큼 빌려야지라고 생각 안 합니다. 빌려줄 수 있을 만큼 빌린다. 한도까지 가서 한도까지 가야지. 한도를 물어봐요.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라고 하는 맞아요. 거죠. 그러네. 이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빌릴 수 있는 한계가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이 정도 가격까지만 사야지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집 옆에 새로 재건축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최소 얼마라더라. 그러면 이 은행 가서 내 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 한계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꿔야지가 아니라 한도가 이 은행에서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항상 내가 대출을 받을 때 한도 끝까지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인플레가 일어날 때는 상관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럼 나는 그 주거래 은행에서 한도 끝까지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기가 나빠지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든 일부라도 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1번 타자가 되는 거죠. 왜냐? 난 한도 끝까지 다 받았으니까. 근데 그 생각을 보통 안 하세요. 기회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래서 50대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재무적인 돈에 관한 판단을 전문가를 통해서 안 하세요. 맞아요. 본인들 직장 상사를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그렇지. 동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나보다 뭐 1년 늦게 들어온 후배인데 집을 샀대. 나는 전세인데. 그러면 환장하시는 거죠. 그지. 이제 그게 몇십 년 동안 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쌓여진 어떤 결과물을 지금 50대에 열어보신 거잖아요. 네. 지금부터가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교재에 50대 재무관리 시작하기에 첫 페이지를 열었더니 너무 섭섭한 말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50대 돈관리. 예, 제대로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건 너무 비교육적이지 않나요? 그래도 늦게는 좀 했으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고2 학생이에요. 근데 연단을 하면서 담임선생님이 스카이 가기는 좀 늦었다. 스카이 가기가 아니라 대학 들어가기는 늦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목이 50대 돈 관리 제대로 하기엔 너무 늦었잖아요. 똑같이 고2 학생한테 너 이제 제대로 공부하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 학생이 마음이 어떨까요? 착한 학생이라는 독한 마음 먹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남들보다 2~3배 열심히 할게요. 이런 친구는 별로 없죠. 네, 대부분 이런 생각할 전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당신이 선생이야?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교육적이야? 지금 저도 비슷한 느낌 들었어요. 너무 늦었다가 아니라 너무 늦은 시기란 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그 다음에 읽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제목은 그렇게 바꿔야 되겠네. 네. 50대 돈 관리 제대로 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 아니세요. 그렇죠. 너무 늦었다라는 것은 없다. 너무 늦었다는 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 책에서의 내용도 50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럼 50대는 어떤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한번
예,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한번 그냥 슬쩍 이렇게 좀 읽어드리면은 50대 평균적으로 소득이 가장 많지만 그만큼 지출도 많은 시기.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는 교육비 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성인 자녀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높은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높은 소득만큼 높은 지출 그렇게 해서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제 도표가 보통 경상소득,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평균 소비 성향이 나오는데 이게 점점 진행되고 증가하고 있다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자료 화면을 같이 보여내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50대는 실질적으로 퇴직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정년 60세 연장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실질 퇴직 연령은 남성은 52세, 여성은 47세, 통계청 2016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직을 50대라면 이제 곧 앞두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시기에 높아진 소비 성향이 가장 여기에서는 가장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좀 보통 일반 소비자가 들으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네. 내가 뭐 먹는 거, 입는 거, 다른 그렇지. 거 남들보다 내가 더 하는 것 같지도 그렇죠. 않은데.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알뜰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내가 낭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되는 건 좀 불편한데? 라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쇼핑을 많이 하거나 무슨 뭐 요즘 좀 되게 요즘 취미가 될까 봐 걱정되고 있는 게 홈쇼핑 너무 재밌어가지고 1시 넘어서도 막 볼 때도 있고요. 재밌기는 하더라. 기다려지는 재밌긴 그런 것도 하다. 있고. 막 쫀득쫀득하고 정말 좀 싸게 내한테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쪽 홈쇼핑하고 저쪽 홈쇼핑하고 뭐 가격도 비교해보고. 그렇죠. 근데 이게 돈 쓰는 게 사실은 사람 입장에서 재밌어서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돈을 써서 오는 물건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돈을 쓴 거에 대한 어떤 뭐 즐거운 감정.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돈을 버는 게 또 즐거운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썩 많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별로 뭐라 그럴까요? 거창하게 생각 안 들거든요. 하찮아 보이거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많이 소통하지 않을 때는 내 주위 사람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네. 내가 특별히 뭐 돈을 많이 쓴다던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사는 사정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안 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내가 이 정도 벌고 있으면 이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차는 몇 cc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핸드폰은 스마트폰 다 쓰는데 나는 피처폰 쓰면 좀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뒤에서도 부치기잖아요. 요즘 이런 거 쓰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럼 특히나 50대인데 나이 이렇게 해서 그동안 삶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 친구들 만나면은 후배들 만나면 특히나 술이라도 한 잔 사야 될 것 같고 또 남들 뭐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가족들도 한창 이때쯤이 또 큰 애들인데 걔들 좋은 경험도 하게 해주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아마 교육비 그다음에 주택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이런 소비에 관한 유혹이 왔을 때 내 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남들 다 하니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하되 그걸 넘어서면 안 한다라는 내 기준이 없어요. 맞아요. 예, 학생들 저는 요즘 작년 같은 게 중학교에 새롭게 금융교육하고 진로 탐색 때문에 가게 됐는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패딩을 입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검은 패딩만 안 입은 학생 한두 명. 예. 고등학생 때는 교복이지. 예. 다른 교복이지. 그걸 입는 이유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친구가 입으니까요. 그렇죠. 그럴 게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남들 다 입으니까요. 이거 안 사주면 왕따 다 깔까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본인이 기준이 있어야 지금 친구가 입어서 네가 입고 싶은 건 나 이해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소비하는 기준이 이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한데 라고 얘기 못하는 거죠. 그게 또 다른 측면이면 재무관리라는 측면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죠. 그렇죠. 본인이 기준이 없으니까 남의 소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고 그 다음에 50대가 가지고 있는
가계 위험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들이 아마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충분하지 않은 노후 자금, 오랫동안 일한 직장에서의 퇴직, 퇴직금으로 시작한 자영업의 실패, 주택담보대출 등이 아직 남아있는 대출, 자녀 교육비, 자녀 결혼 비용 등 자녀에 대한 지출, 암, 뇌졸중 등 갑작스럽게 닥친 큰 병으로 인한 병원비 지출,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투자 사기에 노출 등이 50대가 처하게 되는 가계의 위험 요소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사실은 되게 뭔가 좀 다른 방안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해치고 나갈 뭔가가 딱 드러나지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충분하지 않은 노후 자금 이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죠. 그렇죠. 지금 당장 예, 쌓아 나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오랫동안 일한 직장에서의 퇴직은 이거는 내가 다음 일자리를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찾아야 더하기 돼. 내가 퇴직하기 전부터라도 내가 준비를 퇴직하면 하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죠. 사실 이거는 우리 퇴준생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신입사원부터 퇴준생.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썩만치 않아요. 그렇죠. 예,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까요. 맞아요. 내가 어떤 일을 진짜 하고 싶은가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가에 관한 고민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시건 퇴직을 하셨건 굉장히 준비를 또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퇴직금으로 시작한 자영업 실패가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요즘 자영업의 뭐라 그럴까요? 황제. 예, 백선생. 백 대표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가끔씩 이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음식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 데는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따로 있다.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면 아마 10명 중에 9명은 안 하실 거다.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는 거에 관해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느끼고 계신 직장인만 갖고 있는 혜택을 직장인들은 피부로 못 느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받고 있는 혜택은 혜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우린 보통 이 얘기하면 맨 먼저 나오는 게 4대 보험이잖아요. 그지. 예, 4대 보험 돼? 안 돼? 하지만 직장에서 얻으시는 혜택이 4대 보험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하루 종일 24시간 있을 수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쓰게 되는데 아르바이트로 내가 아르바이트생한테 150만 원을 주게 된다면 그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한테 내가 지출하는 비용이 150이 아니죠. 그렇죠. 더 많죠. 훨씬 많지. 예, 보통 퇴직금도 챙겨줘야 되고 이제는 뭐 이제 보통 회사에서는 2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80%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 많이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세금 혜택 많이 드릴게요. 그러면 월급 중에 뭐 80%를 국가가 보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월급 얘기고 월급 이외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보통 분들은 생각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본인의 일은 본인이 찾으셔야 되고 자영업이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활동이 그 3분의 1 정도 된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망해야 된다는 슬픈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같은 업종에서는요. 네. 그리고 요즘 그래서 거꾸로 제로섬 게임 만들려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창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처럼 아마존 효과처럼 우리나라에도 많은 쇼핑몰, 그러니까 쿠팡이든 뭐든 이러한 데들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면서 소매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출이 죽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급여 수준이 많이 이제 오르지는 않고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만족감을 찾으려니 뭐 배달 음식이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정말 가게를 열어도 내가 제대로 된 어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게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자영업 성공률이 뭐 3년 5년 버티면 이거 엄청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내가 진짜 준비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퇴직이 너무나 이르기 때문에 그 퇴직금을 가지고서 내가 다른 데 또 들어가기는 싫고 이제 사장소리 들으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그냥 주변에서 보니 쉽게 아까 얘기하신 음식 장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정말 진짜 이거는 내
후반 인생을 정말 하는 거다라면은 정말 제대로 준비하셔가지고 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백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저는 평소에도 항상 이 말씀을 했었지만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음식점을 하고 싶으면 그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라. 그리고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겪어봐라. 그렇죠.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이건 아니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다. 그지. 후딱후딱 좀 진행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대출,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나 결혼비용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를 맞아요. 들어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으로 담보대출을 다 갚으실 수 있으면 천만다행.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퇴직을 하시게 되면 담보대출의 금리가 확 오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은행 담보대출인데도 금리가 올라요? 심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신용등급을 나눌 때 신용조회회사 나이스 신용평가나 코리아 크레딧비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은행에서 그대로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더하기 은행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CSS가 있습니다. 크레디트 CS 스코어링 시스템. 자, 직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직업이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직업이 자영업자냐 직장인이냐. 은행 입장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게 나이스라던가 KCB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맨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은행 입장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은행 직원입니다. 은행 직원이 자기가 일하던 은행에서 굉장히 낮은 이자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2채 이상 하시는 분 중에 그쪽 계신 분 상당히 많아요. 왜? 금리 부담이 굉장히 보통 사람보다 낮잖아요. 문제는 퇴사를 하시면 똑같은 퍼센트로 가더라도 차이가 훨씬 더 내가 금리 혜택을 받던 것만큼 더 차이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퇴직금을 그거 미리 갚는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엄청난 이자를 물어야 되는 그건 싫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퇴직금 같은 경우가 남겨서 나오실 수 있으면 정말 다행. 근데 중간에 내가 우리 애가 너무 컸으니까 그래도 30평 아니면 40평 이 생각을 하셨다면 대부분 안 되세요. 그래서 그 대출금이 남은 상태로 이건 내가 벌어서 갚지. 그 대신 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퇴직금이 목돈이 있어야 그 다음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보통 보시면 예를 들어서 퇴직하시면서 뭐 6개월, 1년 정도 뭔가를 배우시거나 기술을 배우시거나 이런 분들이 썩 많지 않아요. 그 이해는 돼요. 내가 1년 정도 쉬면서 쉬는 동안 쉬는 게 아니라 다음 직업을 위한 내가 공부를 하고는 싶지만 집에서는 나를 그렇게 안 바라본다. 그치. 나를 노는 거로 생각한다. 그치.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맞아. 그러니까 빠른 선택일수록 실패 실패 확률이 확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고 내가 1년 정도는 준비를 할게 라고 하든가. 근데 대부분의 가장분들은 이렇게 면 떨어지게 그런 얘기하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좀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보니까 내용 중에 암 뇌졸중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큰 병에 대한 병원비 지출, 그다음에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투자 사기에 놓치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하신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급하게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사실은 사기에 노출될 확률도 더 높고, 그다음에 잘 생각이 안 되죠. 좋아만 보여요. 특히나 또 직장생활을 오래 하셨다면은 잘 모르는 환경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그동안은 잘 모르다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얘기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했는데 정말 잘 보지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상을 심어줄 수 있어요. 세상에 신기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가 왜 진짜 이런 걸 몰랐을까라는. 맞아요. 저도 사실 경험이 있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50대 가게에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무엇보다 확실한 재무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 내용에서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드리면, 각종 재무 위험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무 목표와 추진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0대에 생각해 볼 만한 재무 목표로는 노후 준비 상황 점검하고 연금으로 준비하기, 퇴직금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고 자영업보다는 재취업하기, 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자녀에게 쓸 비용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보험을 활용하여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비하기, 투자 사기 수법 등을 미리 파악하여 사기 예방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50대 위험 요소를 어느 정도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하신 거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확하게 내가 그 아는 게 중요하대. 내가 얼마를 써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안다라는 거,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 어떤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 내가 어떤가 어떻게 뭘 쓰겠다는 목표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다. 항상 소득과세에서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을 앞으로도 계속 벌 것 같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이렇게 확대된 소비는 사실은 줄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든 늘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은 미리 조금씩 적게 쓰는 생활을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우리 시청자나 청취자분들에게 해주실 만한 의견이 있을까요? 지금 읽어본 제목 목표가 사실 다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겁니다. 관심의 문제인데요. 어렵고 불편하고 낯설겠지만 이런 얘기를 가족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더 좋은 거는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둘째 주 일요일 날은 일요일 날 뭐 점심 먹고 나서 1시간은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돈 얘기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상태가 이런데 이럴 거다. 자녀한테는 너는 어떻게 되냐? 지금 받고 있는 용돈 충분하냐? 괜찮냐? 모자라냐? 모자라면 왜 모자라냐? 와이프한테도 좀 생활비 쓰는 거 좀 어때? 모자라? 아니면 요번에 우리 뭐 특별하게 우리는 동양 유교권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써야 되는 돈들이 아주 비정기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맞아. 우편으로 달라고. 그렇지. 근데 이런 게 한두 번 있어버리면 요즘은 5만 원 내는 것도 눈치를 많이 봐요. 10만 원 내야 되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항상 봉투는 2개 준비하잖아. 그래서 분위기 봐서 이걸로 될지 아니면 큰 걸 넣어야 될지. 그러네. 아까도 했던 얘기가 공통점인데 너무 남을 의식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내 기준을 세웠다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정말 미안한데 나는 내 기준을 세웠어. 그래서 누가 결혼을 하시건 아니면 뭐 상이 있으시건 나는 5만 원만 낼게. 그러면 친구들끼리도 5만 원만 내자 우리끼리는. 그렇게를 합의를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항상 가서 그 게임 눈치 게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1, 2 하는 것처럼 제가 얼마나 내지? 그지.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넉넉히 하거나 아니면 좀 경기가 좋았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더 벌면 되니까. 근데 앞으로 50대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벌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쵸. 시대예요. 그러면 뭔가를 주변 정리를 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쓸모없는 물건이 뭐가 있나?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사놓고 안 쓰는 물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젊을 때는 다 싸놓고 사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내가 사놓은 물건 때문에 내가 쓸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저는 50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이 사놓은 물건들을 우리가 정리하듯이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것 중에 나는 여기까지만 쓰겠다 라는 나만의 기준. 먹는 것도 기준이 필요하고요. 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운동하는 것도 기준이 필요하고 더하기 돈 쓰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몸무게가 지금은 80kg인데 한 75kg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럼 75kg로 목표로 내가 운동을 해야지.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운동해 못해요. 맞아요. 근데 75kg라는 목표가 있으면 하게 되거든요. 그치. 더하기 주위 사람들한테 나는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너무 길다. 3개월 안에 난 75kg 만들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주위 사람이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지금 몇 킬로야? 늘었어. 자, 돈 관리 내일부터 할까요? 그렇죠. 돈 관리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본인이 주변 정리와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처음에는 가족과 공유, 그다음에 주위 분들과 공유를 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거기 내가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얘기하신 것 중에 저도 진짜 가족과 얘기하는 가정을 많이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재무 상담을 하면서도 서로 각자 수입이 특히나 있을 때는 더 그렇더라고요. 또 한쪽에서 수입이 있더라도 이 수입을 다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특히나 자녀 교육할 때도 용돈 교육할 때 자녀가 우리 집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걱정 없이 크기를 바라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오픈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얘기하신 것처럼 같이 대화를 먼저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 안에서 가게 내에서의 기준, 나의 기준을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나만의 우리 가족만의 어떤 기준을 가져가시는 것이 정말 재무설계 시작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정말 혼자서 가족 내에서 어려우시다면 저희 같은 뭐 재무설계사나 아니면은 저희한테는 또 현직에서 일하는 재무상담사도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궁금하시게 되면 뭐 이렇게 우리 뭐 유튜브든 저희 팟빵이든 유튜브나 뭐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친절한 금융 친구 추가해 주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하게 저희가 드리려고 상담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아이디어를 나오는 건 좋은 거니까요. 혹시 뭐 끝으로 뭐 더 하실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50대 재무관리 재무관리 시작하기였는데 첫 줄이 제일 마음에 안 든다 그랬잖아요. 용기를 너무 가졌으면 늦지 예, 않았습니다.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뭔가에 대해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학생 중에 뭐 수학 포기자, 수포자, 연포자 있잖아요. 수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꾸준하게 하려면 재미가 있거나 보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둘 다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둘 다 내가 뭔가 내가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둘 다 하기 힘든 거거든요. 작은 목표, 내가 성취하기 좀 가까운 목표, 75kg가 목표라면 내가 80kg인데 그러면 일단은 78kg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걸 성취해 보면 그 다음 하는 것이 좀 더 재미 또는 보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재미나 보람을 꼭 찾아서 꾸준히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재무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인생에 대한 관리, 재무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시작점, 50대 재무관리의 시작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뒤에 있는 좋은 내용들 가지고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